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잿빛 하늘 아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의 칼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저으며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섬이었다. JK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처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세계. 그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한 톤을 유지했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실패는 데이터 분석의 오류일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급정거와 함께 민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에 교통체증이라는 무리무리한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무심하게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퇴근 시간을 앞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얽혀 있었다. 민준에게 그들은 그저 도시의 배경 익명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보도블록 한 구석에 멈췄다. 낡고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한 여자가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꼭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 없는 무관심이었다. 서울의 겨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풍경. 민주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의 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검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을 리 없었지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찢겨나온 기억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빛바랜 사진 속 7살의 강민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표정까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옆에 다른 아이를 보았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 쌍둥이였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떨어졌다. 언제나 분당 60회를 정확히 유지하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여자의 이름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서윤아. 대학 시절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유일하게 균열을 냈던 여자.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마지막 모습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아무 말 없이 그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녀가 이 거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회장님,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멈춰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안 돼. 세워. 민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칠고 다급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당장 차 쓰라고 했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민주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갈 것 같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JK그룹의 총수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시 채 올랐다. JK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복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이 오늘따라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는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리고 곧장 벽에 내장된 개인 금고로 향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금고 문이 열리자 그는 안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7살의 자신을 보았다. 거리에서 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는 개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입니다. 김도연 비서.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김비서.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테헤란로 강남역 사거리 부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7살 전후의 쌍둥이 남자아이를 찾아 김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총수의 명령을 입력하는 기계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여자는 행색이 남루했고 아이들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와 닮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김비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찾아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들의 신원 과거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감각이었다. 견고했던 그의 성에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과거의 유령이 그가 결코 존재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끌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강민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도 적대적 M&A 방어 전략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은 두 아이의 뺨과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채 그를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현실이라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시 쓰여야 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동이 트기 전의 시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서성였다. 그의 발밑으로 잠든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살의 자신. 그리고 그 위로 어제 보았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부정할수록 선명해지는 현실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 새벽 5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도연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얇은 서류철에서는 밤샘 조사에 피로가 묻어났다. 회장님, 김 비서는 아무런 서론 없이 서류철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의 일 처리 방식이었다.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하고 철저했다. 하지만 이번 서류철의 두께는 이례적으로 얇았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 있는 여자의 증명사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서윤아였다. 사진 아래에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서윤아, 액슈윤 1인 나이 34세, 특이상 7년 전부터 모든 공식적인 사회활동. 기록 전무 첸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7년.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아이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정보가 나타났다. 이름 한솔 한결, 쌍둥이 형제 추정 나이 6세만 6세 곧 7세가 됨. 기타 출생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게 연고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이루어짐. 부후라는 공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유나, 그리고 6년하고도 몇 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 시간의 공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아이들이었다. 이게 다인가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씨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금융거래통신 기록, 임대차 계약, 의료 기록까지. 7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이용해 지워버린 흔적입니다. 강력한 힘.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과거의 필름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했던 미대 캠퍼스. 캔버스 앞에서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웃던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잿빛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청천연색이었다.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성을 가졌던 여자. 경영학 수업에서 마주친 차가운 후계자 강민준에게 겁없이 다가와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을 꿰뚫어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 씨, 당신 눈은 꼭 겨울 호수 같아. 꽁꽁 얼어있는데 그 아래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들어가 봐도 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민준을 냉혹하게 조련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최은경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호시탐탐 그 자리에 앉히려 민준을 견제했다. 배경 없는 고아 서윤아는 그들의 세상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유나를 따로 불러냈던 날이 기억났다. 민준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유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냥 회장님 아프시니까 걱정하시는 거라고,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날 이후 유나의 웃음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내가 내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의 오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홍콩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미안해, 나를 찾지 마 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 여사와 강지훈의 경영권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냉정함으로 바꾸며 그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서윤아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상처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 민준은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과거의 배신감은 이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의 아이를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지워진 7년의 기록,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와 수단을 가진 단 한 사람, 최은경 여사. 자신의 아들 강지훈 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 민준에게 서윤아라는 약점이, 그리고 그 약점에서 파생될 핏줄이라는 변수는 그녀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가끔씩 느껴졌던 최 여사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함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처음의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옛사랑과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7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였고 자신과 자신이 지켰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충격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로 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김비서, 서윤아 씨의 과거 추적은 일단 보류해. 네. 대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 극비리에. 최은경 이사장님의 지난 8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사적인 만남을 전부 파악해. 그녀가 운영하는 모든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단 1원이라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내. 김비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JK그룹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다. 서윤아 씨와 아이들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 이번에는 접근하지 말고 멀리서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해. 그들 모르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자는 누구든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김도연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겨울 호수 같은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7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실을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비서의 팀은 유능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서윤아와 두 아이가 머무는 곳을 찾아냈다. 보고서에 찍힌 주소는 서울의 번영에서 비껴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낡은 동네였다. 한때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을 골목은 이제 쓰레기와 폐자재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상과는 빛과 그림자만큼이나 다른 곳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 팀을 보내시죠. 김비서의 만류에도 민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7년의 세월과 그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를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의 운전기사와 마이바흐를 돌려보내고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아 그 낯선 동네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3가급 2호의 얇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똑, 똑. 그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아. 그녀는 거리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충격과 공포였다. 어떻게... 유나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의 등 뒤로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두 쌍이 나타났다. 한 소리와 한결이었다. 아이들은 민준을 두려움 없이 그저 낯선 어른을 보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누구야? 그 한마디가 두 어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얘기 좀 해, 유나야. 제발. 왜 떠났어? 그리고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아.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겨우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 제발 망가뜨리지 마. 당신이 사는 그 세상. 나 같은 사람은 잡아먹는 곳이잖아. 내 아들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 안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거절과 절망으로 끝났다. 같은 시각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명예회장인 최은경 여사가 우아한 자태로 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심어놓은 눈 중 하나였다. 네, 강민준 회장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7년이면 흔적도 없이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과거의 유물에 강민준이 이토록 미련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졌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목소리 변조를 거친 기계음이 들려왔다. 알아챘어. 더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겠군. 다시 사라지게 해.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수화기를 내려놓은 최 여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방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유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동화책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또다시 시작될 도망이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인적 드문 골목길로 나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옆으로 쓰러졌다. 승합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 급정거했다. 흩어진 짐과 먼지 속에서 유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세 식구를 잠시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 남자들은 다시 차에 올라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겁에 질려 우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의 세상이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골목 어귀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 안에서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민준의 명령으로 그들 모르게 경호를 시작한 김 비서의 팀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 모니터 화면에 방금 전에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아이들을 덮치는 장면, 공포에 질린 유나의 얼굴,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모습.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제2호 차량 운전자, 그리고 그들을 보낸 배후를 찾아. 단 한 놈도 놓치지 마. 네, 회장님. 그리고 지금부터 내 가족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들을 내게 데려와. 지금 당장. 개인적인 드라마는 이제 생사를 건 전쟁으로 변모했다. 얼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검을 뽑아 들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의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김도연 비서의 팀은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정밀함과 신속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서윤아의 낡은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금 전의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또 다른 위협일 뿐이었다. 오지 마세요. 누구시죠?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에 숨기고 깨진 유리 조각을 무기처럼 집어들었다. 그 처절한 저항 앞에서 훈련된 요원들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때 김 비서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저희는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JK그룹 비서실장 김도현입니다. JK그룹이라는 이름에 윤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위협은 실제하며 그 위협은 회장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김 비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방금 전 자신들을 덮쳤던 검은 승합차의 공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들이 풍기는 질서전견한 위압감.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에서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눈이 쏠려 있는 곳이었다. 대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또 다른 부촌에 위치한 민준의 존재조차 등록되지 않은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그들의 쪽방과는 천지 차이였다. 윤아에게는 이곳이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방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에 한 소리와 한결이는 낯설음 속에서도 금세 활기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는 윤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갈라졌다. 얼마 후 강민준이 도착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아는 방어적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민준은 과거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친자 관계를 섣불리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야. 화면에는 그들이 습격당했던 골목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본 윤아의 숨이 멎었다. 이게 대체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의 실체야. 민준이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걸 사주한 배우는 내 새어머니인 최은경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최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7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때는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대했던 최애 여사의 얼굴 뒤에 그런 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연인이 아닌 보호자의 목소리로 엄숙하게 약속했다. 7년 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가 가장 안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장면은 JK 타워 지하 깊숙한 곳.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워룸 워룸으로 전환되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자금 흐름도 조직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 비서를 필두로 민준이 신임하는 소수의 엘리트 팀원들, 금융분석가, 전직 국정원 출신, 보안 전문가, 천재 해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서윤아 씨를 공격했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대포차였지만 소유주는 최 이사장님의 자선재단 중 하나가 자금을 대는 유령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명백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보고에 이어 금융분석가가 입을 열었다. 명령하신 대로 최 이사장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JK화학의 자회사에서 부풀린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계 로비 사적인 용병 고용, 그리고 강지훈 전무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강지훈 전무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 비자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일삼아 왔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하며 우리에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민주는 모든 보고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기업의 생존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최 이사장의 인맥과 권력을 생각하면 섣부른 공격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대중 앞에 터뜨려야 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방역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째, 금융공격. 우리가 파악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해 압박한다. 둘째, 정보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셋째, 내부 분열. 최 이사장 라인 내부의 불만 세력이나 약점이 있는 자를 파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마지막으로 함정. 강지훈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해 덫을 놓는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 그 죄가 최 이사장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해. 그의 전략은 냉혹하고 정밀했다. 워룸 안의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회의를 마친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안전가옥의 CCTV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유나는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 한 소리와 한결이를 눕히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화면 한쪽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음모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새롭게 찾은 가족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지옥의 폭풍을 선사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절대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의 방역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시작되었다. 그의 계획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워룸의 천재 해커는 최은경 이사장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의 해외 계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동결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 암호화된 자금 전송의 지연. 최 이사장의 자금 관리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들은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쁜 기술적 문제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동시에 JK화학의 원자재 비용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날카로운 분석 기사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작지만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온라인에 실렸다. 주식시장은 미미하게 술렁였고 금융감독기관의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최 이사장과 강지훈은 그 기사를 사소한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김도연 비서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는 최 이사장의 라인에서 소외되었거나 강지훈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전체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선대 강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의 미래에 호소하며 강지훈의 비리와 무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조금씩 흘렸다. 내부로부터의 반란, 그 씨앗이 조용히 뿌려졌다. 전쟁터의 냉혹함과 달리 안전가옥의 시간은 더디고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강민주는 아무리 늦어도 매일 밤 그곳을 찾았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그는 유나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장난감 책들을 사다 주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소리를 위해, 전문가용 미술 도구를 별에 매료된 한결이를 위해 최고급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주는 시기였다. 사려 깊은 행동들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울림으로 유나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색함의 얼음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얼음 심장의 전략가. 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진심이었다. 한소리와 한결이는 그런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저씨, 이것도요 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유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증오와 연민 두려움과 아주 희미한 기대감.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유나는 거실에서 홀로 천체 망원경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기가 섞이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갑옷이 벗겨져 나갔다. 지난 7년간 나는 후계자 없는 왕이었어. 이제야 알았지. 어떤 회사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의 솔직하고 무방비한 고백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열리게 했다. 그들 사이에 신뢰라는 연약한 싹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반면 최은경 이사장과 강지훈은 점점 더 거센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비자금 흐름에 원인 모를 찻질이 생기고 언론은 성가시게 주변을 킁킁거렸다. 부하들의 움직임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최 이사장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민준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공들여 온 인천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 사업은 시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팀은 이미 그 공무원에게 먼저 접촉한 후였다. 최 씨 모자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공무원의 선택은 명백했다. 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동화방을 들고 공무원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동화방을 건네고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는 모든 과정은 민준의 팀이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날 밤 두 개의 장면이 교차했다. 안전가옥.
한결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민준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키가 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키 큰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민준에게는 JK그룹 전체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월음. 김 비서가 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했다. 강지훈이 인천시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안전가옥에서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던 민준의 얼굴과 월음에서 아들의 범죄 증거를 확인하는 민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섬뜩하리만치 침착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 서울의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계에서는 이미 JK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었다. 단상 중앙 강민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최은경 이사장이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불안과 오만이 뒤섞인 표정의 강지훈 전무가 앉아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보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침내 최은경 이사장이 임시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슬픔과 비통함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JK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 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강기철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훔치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회사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서 불거진 도덕적 문제 역시 JK그룹의 명예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 그 단어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윤아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민준을 스캔들에 휘말린 부도덕한 총수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준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몇몇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비난했다. 그녀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의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만 남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인 강민준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최은경 이사장님의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JK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실체입니다. 최 이사장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다음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고급 룸살롱. 화면 속에는 강지훈 전무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동화방을 건네며 사업 청탁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선명한 자막으로 함께 표시되었다. 저게 뭐야?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은경 이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윤아와 아이들이 살던 골목길의 CCTV 영상. 검은 승합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최 이사장의 자선재단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증거 자료가 뒤이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쉴 틈도 없이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화학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어 최은경 이사장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복잡한 도표와 함께 펼쳐졌다. 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은경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저건 음해야. 그녀의 비명은 장내의 소란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은경 이사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였고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력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그리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최은경 씨와 강지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지훈과 최은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은경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민주는 텅 빈 단상에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재계는 한동안 JK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은경과 강지훈 모자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낱낱이 해체되었고 결국 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최은경 라인에 서서 불법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충성심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JK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세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과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 넓은 정원이 딸린 아늑한 단독주택을 구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대신 따뜻한 원목과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 집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데려왔다.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다. 7년의 공백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유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초인종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과 남자에 대한 불신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던 남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처음 한동안 한솔이와 한결이는 그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 호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말에는 북적이는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아빠들처럼 목마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한결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 도로에 멈췄다. 아이가 무심코 공을 쫓아 도로로 달려가려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한결아, 안 돼. 그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위험하잖아.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아빠.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다. 그 순간 민준도 그의 품에 안긴 한결이도,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도 모두 얼어붙었다. 한결이는 동그란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7년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한솔이도 어색하게나마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 민주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쫓아다녔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 따뜻한 식탁 위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둠과 불안이 아닌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남편의 따스한 모습이 채워졌다. 강민준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냉혹한 전략가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사회 환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이제 재무제표의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네 식구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유나는 민준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민준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민준은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우주가 있었다.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억만장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몰랐지만 결국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YS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와 차가운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위용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위압감마저 느끼게 했다. 한소연은 타워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두툼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다. YS그룹 마케팅 전략팀 최종 면접.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건물 로비를 오가는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가 입은 것은 몇 년 전 큰마음 먹고 장만한 짙은 회색의 정장이었다. 비록 브랜드는 없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 입은 모습에서 그녀의 성실하고 단정한 성격이 묻어났다. 그녀는 긴장으로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수험표에 적힌 면접 장소 45층을 향해 걸어갔다. 로비 한가운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 중심에는 YS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슈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한 냉정한 표정. 그의 뒤를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정기 점검 중이라 부득이하게. 비서실장의 말에 지훈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임직원용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주변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 엘리베이터 한 대의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초조한 마음에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하여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갔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짝 아래로 요동쳤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렸다. 아어머, 악,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 힘겹게 들려있던 포트폴리오가 미끄러졌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하얀 나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당황한 그녀가 허리를 숙여 서류들을 주우려던 찰나 그녀의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그녀가 부딪힌 남자의 하얀 셔츠와 값비싼 재킷 위로 쏟아졌다. 정적.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커피를 쏟은 직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존재, 강지훈 회장의 옷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다. 이제 저 여자는 끝났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짙은 커피 향이 그의 후각을 자극했고 축축한 불쾌감이 재킷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분노의 폭발은 없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서류들을 재빨리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강지훈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얗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재킷에 묻은 커피 자국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전문적인 손길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내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처리하면 얼룩이 깊게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손수건입니다만 우선 이걸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강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종류의 반응에만 익숙했다. 아첨과 복종 혹은 두려움과 회피.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실용적인 태도.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총명하고
맑은 눈빛이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의지와 그의 재킷을 닦아내는 망설임 없는 손길. 비록 차림새는 평범했지만 그녀에게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굳은 심지와 존엄성이 느껴졌다. 에이띵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다. 회장 전용 비서실이 있는 층이었다. 지훈의 비서실장이 당장이라도 서연을 향해 호통을 칠 기세로 나섰지만 지훈은 미묘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말없이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에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더 응시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경악과 안도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은 온몸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굳게 고쳐 안았다. 정신 차리자 한서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강지훈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재킷의 축축한 감촉과 손수건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방금 전 마주쳤던 그 고요하고 당당했던 여자의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면접이 열리는 45층의 대기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유명 현대 미술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한서연과 함께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유학 경험은 기본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자기들만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자신감은 배경이 아닌 실력에서 나왔다. 손에 쥔 포트폴리오의 묵직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지원자들 사이에서 오늘 면접을 주관할 박민혁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YS그룹 대주주의 아들로 오만하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실력 없는 낙하산은 아니었지만 자신보다 배경이 못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 그리고 그 양옆으로 도열하듯 앉아있는 열댓 명의 임원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테이블 상석에는 예상대로 박민혁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30 후반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에 잘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평범한 지방대 학력과 소박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씨, 이력서가 아주 소박하군. YS그룹 같은 최상위 기업의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지? 첫 질문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박 이사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압박감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의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번 20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의 근거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민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마케팅은 책상머리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한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뭔가? 제가 가진 최고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입니다. 서연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만 건의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백 명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논리적인 대답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박민혁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작정한 듯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 좋아, 말은 그럴듯하군. 그럼 이건 어떤가? 그는 스크린에 YS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레클라 이 자료를 띄웠다. 레클라는 한때 야심차게 론칭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브랜드였다. 레클라를 살려낼 방안을 지금 즉석에서 말해봐. 모두가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임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들었다. 사실 저는 레클라 브랜드에 대해 이미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레클라의 실패 원인은 제품이 아니라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어설프게 모방하려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겟 고객은 불분명했고 마케팅은 허황된 이미지만을 좇았습니다. 그녀는 레클라를 완전히 새롭게 리론칭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컨셉은 조선 왕실의 비방을 담은 현대적 재해석. 값비싼 해외 원료 대신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 원료를 사용하고 화려한 모델 대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열정적이었고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비전은 명확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의도대로 그녀가 무너지지 않자 분노로 얼굴이 굳어갔다. 그가 궤변이군, 현실성 없는 이라며 그녀의 말을 자르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이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여자.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의 눈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그는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흥미가 생겨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면접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표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게. 박민혁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면접은 거의 끝났습니다. 열정은 가상하나 배경이 워낙,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전략이지.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단 하나 던졌다. 그 전략에 필요한 예상 비용과 목표로 하는 투자자 본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창의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감각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숫자들과 근거들이 흘러나왔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다.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겠군. 한서연 씨,
내일부터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으로 출근하도록 경악.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신입사원을, 그것도 저런 배경의 지원자를 곧바로 회사의 핵심 중의 핵심인 회장 직속팀에 배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든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그는 이제 서연을 단순한 신출내기가 아닌 자신을 모욕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지만 등 뒤에 박민혁의 증오에 찬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강지훈은 임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YS그룹에 필요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인재다. 명심하도록. 그는 박민혁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진 후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모욕한 저 계집애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회장. 그는 두 사람 모두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치열한 암투와 위험한 계획에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첫 출근 날, 회장 직속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YS그룹의 두뇌들이 모인 핵심 부서였다. 모두가 해외 명문대 출신의 최소 2개 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지방대 출신의 낙하산처럼 떨어진 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배정된 작은 책상에 앉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시선이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때 강지훈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첫 업무를 지시했다. 바로 그녀가 면접 때 발표했던 레클라 브랜드 리론칭 프로젝트였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서연 씨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및 관리는 박민혁 이사님이 총괄하십니다. 여러모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미묘한 경고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혁 이사와 프로젝트 팀의 첫 회의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 이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님이 자네를 천재라고 생각하시던데 어디 한번 증명해보게. 물론 실패해서 회장님의 안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도 좋고. 그는 서연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상과 터무니없이 짧은 기한을 던져주었다. 프로젝트 팀원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사람들이거나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불완전한 자료를 넘겨주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신 혼자 내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수년간의 재무보고서, 판매 데이터, 소비자 불만 사항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커피 믹스 봉지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쌓여갔다. 그녀는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었다.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레클라 제품이 어떻게 먼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지 확인했고 판매 사원들을 만나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었다. 심지어는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의 공장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재무제표가 이상했다. 레클라의 마케팅 비용은
결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광고를 집행했다는 대행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둘째, 원자재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다. 화장품 원료의 매입 단가가 시장가보다 훨씬 비쌌다. 그녀가 공장에서 만난 불만에 가득 찬 한 생산팀장은 윗선에서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만 비싼 값에 재료를 사오라고 해서 미치겠다고 힌트를 주었다. 셋째, 고의적인 파괴의 흔적이 보였다. 과거 레클라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즉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안티 캠페인이 벌어져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민혁 이사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마케팅비와 원자재 비용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실패시켜 누구도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제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에서 암약하는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이었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섣불리 그를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다. 레클라 팀의 막내 연구원인 이은지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 그녀는 이상을 꿈꾸며 입사했지만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열정과 끈기를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퇴근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서연의 책상 위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놓고 갔다. 거기에는 의문의 서버 폴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접속한 그 폴더 안에는 박민혁 이사가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수정되지 않은 과거 원자재 매입 보고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공식 장부에 기재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진짜 가격이었다. 박민혁이 쌓아 올린 침묵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깊은 밤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아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박민혁이 제출한 부풀려진 공식 청구서와 숨겨진 폴더에서 찾아낸 과거의 보고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 시각 YS 타워의 최상층.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한쪽 구석 홀로 불이 켜진 책상. 모니터 불빛에 비친 서연의 집중하는 얼굴. 그는 그녀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도. 그녀의 끈기와 집요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 이사의 최근 자금 흐름을 주시하게, 그리고 한서연 씨의 안전을 확보해.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배후에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그 두 사람의 공동전선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민혁 이사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회계 자료와 원자재 매입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과거 보고서는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과거의 마케팅 전략 회의록이나 내부 감사 자료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들은 철저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녀의 접근 권한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민혁이 만들어 놓은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프로젝트와 무관한 자료에 대한 열람은 불허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권한 없는 평사원의 한계는 명백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기밀 자료 보관소에 접근하려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박민혁의 부패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직접 파일을 건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개입을 드러내는 짓이며 오히려 그녀를 더욱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함에서 무심코 지나칠 법한 전체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구형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이전 작업을 위한 서버 점검 및 전 팀장급 임시 접근 권한 부여 안내. 그녀가 레클라 프로젝트를 맡으며 임시로 부여받았던 팀장 직책. 이것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아주 짧고 은밀한 기회의 창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임시로 열린 기밀 자료들을 미친 듯이 다운로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민혁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전략을 밀어붙였던 회의록,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교묘하게 덮어버린 내부 감사 보고서의 원본. 스모킹건이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자 서연의 리론칭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다. 강지훈은 그것을 핑계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는 횟수를 늘렸다. 보고라는 공식적인 명분 아래 그는 그녀를 더 보고 싶었고 그녀와 더 대화하고 싶었다. 그들의 회의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불꽃 튀는 지적인 스파링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공격했고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데이터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고 때로는 그의 가정 자체에 대담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지적인 대립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종류의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에게 두려움 없이 맞서는 부하 직원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얼음 왕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날카롭고 외롭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말없는 관심의 신호들이 오갔다. 그는 그녀가 끼니를 걸으며 일하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그녀의 책상으로 최고급 샌드위치와 커피를 배달시켰다. 그녀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연의 자리 불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고단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다 순간 망설였다. 차가운 사무실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에는 커피 얼룩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부드러운 배려의 행동이었다. 그의 재킷이 주는 무게감과 온기에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남자의 재킷을 보고 놀랐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표정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강렬한 침묵이 흘렀다. 집에 가서 쉬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그녀가 반사적으로 항의하려 했다. 훌륭한 전략가도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 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상사로서 직원의 복지를 걱정하는 것뿐이라며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은 대부분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그의 재킷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거심이 분명한 희미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회사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경력을 위해 싸우러 왔다.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상사에게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직업적인 싸움은 이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싸움과 뒤얽혀 버렸다. 차 안에 남은 강지훈 역시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그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녀의 정신력에 감탄하며 오래전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얼음 왕자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능한 직원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를 지키는 것. 그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흐릿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엮어내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의도적인 마케팅 캠페인 실패 유도 부풀려진 원자재 비용 청구.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비리 고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레클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자 처방전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자신은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이 폭탄을 전달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가 믿기 시작한 유일한 사람 강지훈 회장. 박민혁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는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서연이라는 여자가 밤낮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공장의 내부 사정까지 묻고 다녔다는 것을 그의 끈앞풀들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마케팅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패닉에 빠진 그는 그녀가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비열하고 교묘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와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동원했다.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야망 넘치는 신입 여사원 얼음 왕자 K 회장 유혹해 초고속 승진. 레클라 프로젝트는 심야의 밀회를 위한 위장막인가. 강지훈의 차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흐릿한 사진 두 사람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사진들이 악의적인 추측과 함께 퍼져나갔다. 그녀를 전문성과 인성 모두에서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소문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의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굴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박민혁의 발악이라는 확신이 들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온라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박민혁의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건장한 남자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마치 실수인 척 그녀와 세게 부딪혀 그녀를 넘어뜨렸다.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진 서류들.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귓가에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진짜 다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다. 귀중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그녀의 연구자료, 백업 USB가 사라졌다.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익명의 경호팀은 서연에게 가해진 모든 위협을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박민혁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미 김 비서를 통해 서연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이 매일 밤 진숭의 보안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조치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보호 조치를 그녀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사설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박민혁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박민혁을 잡으려는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협박은 서연을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 김 비서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부 파일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강지훈의 개인 보안 이메일 주소로 직접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레클라의 진짜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태블릿으로 그녀의 메일을 읽고 있었다. 그 대담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그는 감탄했다. 그의 다른 쪽 모니터에는 그의 정보팀이 보고한 박민혁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와 그의 조사가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메일에 단 2단어로 답장했다. 내일 아침. 화면이 바뀌어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그의 답장을 확인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보며 결심을 다졌다. 내일 그녀는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거나 혹은 그 암세포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중간은 없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특별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YS 타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박민혁 이사가 실패한 레클라 브랜드의 청산 안건 최종 결의를 명분으로 소집한 회의.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한서연의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더 나아가 그녀를 신임한 강지훈 회장의 판단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서연은 결전의 장소인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회장과의 추문에 대한 더러운 소문들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손에 쥔 보고서는 마치 총을 쥔 군인처럼 단단하게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주변을 압도하는 차가운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회의실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것은 곧 시작될 전투를 앞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민혁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현란한 데이터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레클라의 지속적인 손실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마치 서연의 비현실적이고 아마추어 같은 프로젝트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는 서연을 무능한 이상주의자로 매도했고 회장과의 추문을 은근히 암시하며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회장의 주목을 끌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브랜드의 즉각적인 청산과 프로젝트 책임자인 서연을 무능을 이유로 해고해야 한다는 건의로 발표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가문과 동맹을 맺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박 이사님의 분석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확합니다. 레클라는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주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증상을 질병의 원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브랜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극적인 서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부풀려진 청구서와 원본 원가 보고서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자금이 유령 광고 대행사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도표로 보여주었다. 비싼 값의 원자재를 사도록 강요받았다는 공장 팀장의 음성 녹취를 재생했다. 심지어 조직적인 온라인 안티 캠페인을 벌였던 IP 주소들이 박 이사의 사촌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네트워크 분석 자료까지 제시했다.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의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박민혁은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건 중상모략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여자의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저런 계집애의 말을 저보다 더 믿으시겠습니까? 몇몇 이사들은 증거와 박민혁 가문의 힘 사이에서 흔들렸다. 박민혁이 이 폭풍을 겨우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날조라고 했나 박 이사.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연의 발표 자료가 떠있던 중앙 스크린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그곳에는 박민혁의 해외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그가 유령 회사 대표들과 횡령 계획을 명백하게 논의하는 도청된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그가 서연을 위협하기 위해 고용했던 불량배들을 만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재생되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오메가 프로토콜이 찾아낸 증거들이었다. 서연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수준의 마지막 결정타. 이 증거들은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검찰청에 제출되었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박 이사를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지. 체크메이트.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한 패배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공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박민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YS그룹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연은 연단에 서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부심 감탄, 그리고 깊고 진한 안도감.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리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강력하고 조용한 신호였다. 지독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민혁 이사가 구속되고 YS그룹의 부패한 뿌리가 대대적으로 잘려나간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YS그룹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평범한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이 자신의 실력과 용기만으로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몰락해가던 브랜드를 구원했다는 이야기.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레클라 브랜드의 성공적인 리론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브랜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박민혁 일당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안함과 후회도 느꼈다. 그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녀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곳,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강지우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YS그룹의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남자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가 늘 입던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다렸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익숙한 정적. 하지만 이제 그 안의 공기는 어색함이 아닌 미묘한 설렘과 편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로 향했다. 미안했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을 그 위험한 싸움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됐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를 믿어주시고 제게 힘을 주셨잖아요. 지훈이라고 불러. 회사 밖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YS타워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요.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내 세상은 오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 감정은 사치라고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도시의 넌사인이 그의 진지한 얼굴 위로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어. 나는 당신의 능력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에 반했어. 그리고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얼음 왕자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의 외로움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마침내 두 개의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우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사랑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곁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은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